자,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을 갖다 맡고 있는 바로 김대영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게리지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사실 지난번 시험과 달리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죠. 네. 자, 이거 감안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자,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또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바로 전송 방식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였죠. 네. 자, 한번 보게 되면 옳지 않는 겁니다. 정해진 숫자만큼의 문자열을 묶어서 전송한다. 자, 2번. 작은 비트 블록 앞뒤에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삽입해서 비트 블록을 동기화시킨다. 3번. 2400 bps 이상 속도의 전송과 원거리 전송에 이용된다. 블록과 블록 사이에 유효 시간이 없어서 전송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통신 방식인데요. 통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동기식 어떤 통신 방식이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비동기식 통신 방식이 있죠. 네. 자, 동기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송신 측과 수신 측에 우리가 클럭이라고 하는데 클럭을 갖다가 일치하는 겁니다. 시간이죠. 네, 클럭 시간을 갖다가 바로 일치해서 보낸다. 자, 일치해서 보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블록들을 우리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뭐 블록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떠한 블록을 갖다 문자열 단위다라고 하죠. 문자열 단위. 그래서 어떤 블록 단위로 우리가 전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이다. 네, 고속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유효 시간이 없죠. 그러죠? 네, 유효 시간이 일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비동기식은 바로 클럭 시간을 갖다가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죠? 네, 이건 불일치시켜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N은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N은 어떻게 문자열 단위가 아니고 문자 단위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이제 바이트 단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자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자씩 보내니까 N은 저속이 되겠고요. 또 한꺼번에 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효 시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송측에서 A, B, C, D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그러죠? 자, 그러면은 A가 날라옵니다. 비동기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자 단위니까. 그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자, 이런 식으로 문자 단위인데 문제는 각 문자들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A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B고, 어디가 C인지. 그러죠? 네. 따라서 모든 문자 앞에는 N은 문자의 시작이다라고 나타내는 스타트 비트. 그러죠? 네. 시작 비트. 네, 스타트 비트라는 것이 필요하고 문자 끝에는 반드시 스톱 비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근데 보기 2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동기식을 물어보는데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삽입한다. 자, 이것은 동기식이 아니고 바로 비동기식입니다. 그러죠? 네, 비동기식 바로 어떠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2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조금 더 보게 되면 문자열 단위로 묶어서 전송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동기식은 고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속 어떠한 전송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2400 bps였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400 bps 메가의 단위, 킬로의 단위가 나오는데 bps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동기와 비동기를 구분할 때 그 당시로서는 2400 bps 이상이 고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는 2번이 뭐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저희는 2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블록과 블록의 유효 시간이 없다. 네, 아까 유효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문자 단위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네. 자, 2번 문제는 이제 과거에 한번 나왔던 바로 이제 작업 네트워크. 우리가 퍼트라고 하는데요. 퍼트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작업 분할을 통해서 파악된 다음 소단위 작업을 AOE 네트워크. 자, 여기서 이 AOE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거 보시면 돼요. 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트 CPM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네트워크로 표현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소요 시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소요 시간을 구하는 것을 일단은 임계 경로를 먼저 구하게 되겠고, 임계 경로를 통해서 임계 시간을 갖다가 계산하라.
지금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자, 지금 몇 표를 보게 되면 A라는 작업은 끝나는데 5시간이 소요되고 B도 5시간. 그렇지만 이 앞에는 선행 작업들은 없네요. 그러죠? 그 다음에 C가 8시간 쭉 이렇게 해서 G가 5시간. 따라서 문제는 이 작업 네트워크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표를 보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와 같이 시작점에서 그러죠? A와 B가 선행 작업 없으니까 따로따로 병행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로 가는데 이렇게 A는 5시간, 또 B는 5시간 걸려서 C 작업이 되는 것이고, 자, C에서 또 시간은 8시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만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임계 경로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임계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의 가장 긴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작업 끝내기 위한 시간이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냥 주무국으로도 여기서 가장 긴 시간 찾으면 되겠지. 그렇죠. 몇 개 안 되니까 노드가 저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저희가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 경로라는 거, 네. 자, 임계 경로를 계산하려면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T이라는 것이 있어요. T. 그 다음 또 TL이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서 저것이 같은 값이 되는, 그러죠? 네. 그런 어떠한 저 경로를 갖다 우리는 임계 경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여기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갈 때까지의 가장 어떠한 긴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가장 긴 시간. TL이라는 것은 역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러죠? 엔드 스타트로 진행하면서 가장 짧은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 값과 T의 값이 같은, 그러죠? 그런 노드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임계 경로가 되는 것이고, 그 임계 경로에 그 값들을 갖다가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러죠? 네, 임계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T를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노드에서 요 시작이니까, 요건 뭐 처음부터 저 값이 T 이게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바로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것이 C가 되겠죠? 그럼 C에 도착할 수 있는 거. 그러죠? 네. 또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C에 도착하는 것이 보니까 또 B도 있네요. 그러죠? 네. 그럼 B에 대해서도 T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B도 시작이니까 이것도 T는 이제 얼마?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그러면은 C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A에서도 갈 수도 있고, 바로 B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가장 긴 시간은 지금은 5시간이겠네요. 그래서 C에서의 T는 얼마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갈 수 있는 거 D도 있고 F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먼저 D로 가려면은 가장 긴 시간은 앞에 구한 5시간에다가 8시간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죠? 그럼 D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바로 T는 얼마? 13이 될 겁니다. 5 더하기 8 해서. 네. 그 다음 F에 도착하려면은 13까지 된 곳에서 또 2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F에서의 T는 얼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5가 되겠네요.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죠. 네. 2는 여기 C에 T가 5였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도착하려면 5에다가 8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에서는 T는 얼마? 네. 5 더하기 8 하니까 또 13이 되겠네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뭐 G로 갑니다. 근데 G로 가는 것은 이쪽에서도 갈 수 있고 이쪽에 갈 수 있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T는 시작점에서 끝점을 가면서 가장 긴 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먼저 F에서 가는 걸 계산하게 되면은 T는 얼마가 나올까요? T는 15에서 4 더하니까 19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여기서 2에서 G로 갈 때는 저 2가 13인데 3을 하게 되면 16이 되겠죠? 네. 그 16은 탈락되는 겁니다. 가장 긴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가는 것은 T는 금방 계산한 대로 16이 되지만은 이것은 T로 결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긴 시간. 따라서 G에 도착하는 시간은 바로 1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드까지 19 하게 되면 여기서 T는 얼마? 네, 24가 되겠네요. 그러죠? 네. 자, 이런 식으로 T 값, 각 노드들의 T 값을 계산을 한번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TL을 계산해야 됩니다. TL은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가장 짧은 시간을 또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죠? 네. 빼주면 되겠죠. 네. 자, 따라서 지금 G 같은 경우는 T는 요건데요. 24에서 5를 빼게 되니까 여기는 TL은 얼마? 네, 여기서 19가 나오게 되네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갈 수 있는 건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럼 19에서 하니까 여기서 TL 값은
얼마가 되죠? 19에서 또 4를 빼니까 15가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이쪽에서 D에서의 TL은 여기까지가 15니까 2를 빼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 아까 TL이 19였는데 여기서 3만큼 빼면은 2에서의 TL은 얼마가 되냐면은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입니다. C에 도착하는 건 D에서 갈 수도 있고 E에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 결정을 한번 하게 되면은 여기 13에서 8로 C로 가는 것은 TL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네, 13에서 8 빼니까 5가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다시 TL이 16이었는데 이쪽 여기 2에서 가는 걸 계산하게 되면은 T는 얼마? 16에서 8을 빼니까 바로 8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TL은 8이고 하나는 5예요. 그러죠? 근데 작은 걸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선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은 여기서는 이제 5 빼니까 TL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TL은 얼마? 0이 나옵니다. 그러죠? 네. 자, 여기서 금방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같은 임계 경로다 그러면은 T와 TL이 같은 그러죠? 네. 같은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A 부분.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같은 거. 네.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값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같은 값. 네. 그 다음에 끝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이 모든 작업들 끝낼 수 있는 임계 경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자, 이 임계 경로를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첫 번째 임계 경로가 여기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네요. 하나는 금방 한 대로 A를 거쳐서 그 다음에 C로 가는 것이고 그러죠? C를 거쳐서 D로 가고 D를 거쳐서 F로 가고 그 다음에 G로 가는 자, 이러한 임계 경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임계 경로 두 번째 값도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저게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거치고 물론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B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B에서 C, 그 다음에 D, 그 다음 F, G. 그러죠? 네. 이런 임계 경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리를 따져보라고 그랬죠? 네. 시간을 갖다가 계산하라. 자, A와 B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0이죠. 0 더하기. 그러죠? 네. 그 다음 C까지 가는 것은 지금 보니까 네, 5가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A 작업을 하는 거, A 작업, B 작업은 처음에 여기 작업 시간, 소요 시간이 5잖아요. 그러죠? 그럼 5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5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 작업, 네, C 작업이 끝나는 것은 8입니다. 그러죠? 네, 여기서도 8만큼 시작한다기 때문에 네, 여기 8 되겠고, 그 다음 D 작업, D 작업은 2가 되겠네요. 네, 2. 그 다음 F 작업, 네, F 작업은 4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4. 그 다음 마지막으로 G라는 작업이 또 5가 소요되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걸 갖다가 다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5에서 50, 8하고 2, 20 더하기 4 하니까 24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부분은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임계 경로군 해서 그냥 이렇게 가장 긴 시간 선택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원칙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사실 엑셀 문제였는데요. 사실 엑셀이 지난번 시험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두 문제나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러죠? 물론 저희가 이게 출제 범위는 엑셀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시험 때는 나오고 어느 시험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나온다는 그 전제하에 엑셀도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입력 데이터를 엑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따라서 출력한 결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먼저 서식이 지금 보니까 이런 데 서식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요것의 이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요것의 의미는 지금 소수 이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죠? 정수값을 찍어내는데 정수값. 네. 세 자리마다 컴마를 붙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소수값이 있을 때는 이제 반올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수 이하 자릿수를 반올림해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소수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를 갖다가 찍어내는 것이죠. 정수. 그러죠? 네. 자, 찍어내는데 그러죠? 어떻게?
세 자리마다 컴마를 붙여라. 세 자리마다 바로 컴마, 컴마 뜻이죠. 네, 콤마라고 하겠습니다. 콤마를 표시하라. 그리고 그 값이 없다면은 그러죠? 그 뒤에는 0을 붙여라. 만약 값이 없을 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 할 때 그냥 샵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0을 붙여주는 것은 이 숫자 값이 없을 때는 그냥 0으로 표시하라. 그런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입력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소수야 자리가 있네요. 그러죠? 네. 0.5가 있습니다. 그럼 반올림이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죠? 1, 2, 3, 5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기서 최대한 컴마를 찍으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다 컴마를 찍어 여기다 1,235. 그러죠? 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값이 만약 0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 때는 0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형식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었다. 자, 다음 문제. 네. 다음에 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및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디귿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떠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객체 지향 개발이 이루어지고 객체 지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모델링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요. 제 바로 UML입니다. 그러죠?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자, 먼저 하나부터 보게 되면 먼저 기억번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이 담긴 소프트웨어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로 시스템 전체에 대한 큰 밑그림이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은 먼저 기억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작용한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헷갈립니다. 문제는 뭘 물어봤죠? UML 다이어그램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UML 다이어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요 어떠한 지문을 만족하는 다이어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러죠? 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본 구조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어떤 용어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문제였죠. 그러죠? 네. 그래서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 네. 근데 이걸 잘 보면 구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관련되는 그런 어떠한 용어 설명이었었습니다. 그러죠? 네. 갖다 우리는 아키텍처, SA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몰란다 하더라도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객체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자,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메시지가 만약에 프린트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전달됐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원을 그리는 클래스, 여기는 뭐 사각형을 그리는 클래스, 그러죠? 근데 삼각형 그리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작을 이제 메시지가 왔으니까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서도 뭐 똑같은 뭐 프린트라는 명령을 내릴게요. 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용됩니다. 그러죠? 그럼 여기 이제 인수값 있겠고, 여기서도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또 이제 실행이 되겠죠. 네. 그다음 여기서도 프린트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동일한 어떠한 메시지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동일한 또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걸 동작을 하죠. 근데 같은 프린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가 되죠? 여기서는 원이 그려집니다. 여기서는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동일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객체가 반응을 하는데 그러죠? 같은 이름으로 반응이 됐지만은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다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네, 이것은 뭐 많이 출제가 됐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우리가 했었습니다. 2번만 보더라도 답은 다형성이에요. 일단 보기만 보더라도 3번, 4번은 무조건 틀린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은 객체 간의 통신을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정형화하고 그 객체들의 메시지 교환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다이어그램이니까 결국 도형을 이야기하는데요. 디귿번 같은 경우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네, B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A가 B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작업을 하고 싶어요. 로그인 이제 접속을 딱 하게 되면은 뭐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아이디 집어넣어라 라고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이디 집어넣겠죠? 네. 그럼 또 뭐가? 패스워드 집어넣어.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내가 패스워드도 집어넣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접속이 될 것 같이 두 개의 객체가 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동작하는 거. 그러죠? 시스템의 동작을 갖다가 정형화하고 메시지를 교환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런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두 개가 있었지만은 유스 케이스는 저기 아니죠. 유스 케이스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알고리즘 액터 관점에서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답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다음 다형성, 그다음 시퀀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다이어그램 해서 답은 몇 번? 네,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 이것도 뭐 항상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보안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죠? 네, 암호화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1번. 자, 송신자는, 먼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걸 지금 찾는 거죠. 결국 암호 방식은 공개키라는 것이 있고 또한 비밀키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네. 저기에 대한 결국은 설명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송신자는 전송 메시지에서 맥을 생성을 하고 수신자는 그 맥을 점검함으로써 메시지가 전송 과정에서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거 맥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메시지 인증 코드입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 그리고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A에서 B로 보냈을 때 그 메시지가 중간에서 변조되었는지, 즉 무결성이죠. 네, 무결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어떤 하나의 수단 방법이 바로 메시지 인증 코드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자,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주어지죠? 네. 이걸 갖다가 맥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맥 알고리즘. 네. 맥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맥 알고리즘을 갖다가 거쳐서 바로 금방 이야기한 대로 맥 값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한다고 됐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맥 값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 맥을 갖다가 알고리즘화 시켜서 만들 때 뭐가 필요하느냐? 비밀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밀키. 그죠? 네. 비밀키가 소요됩니다. 공개키가 아니고. 그래서 맥 방식에서는 비밀키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일단 1번 뭔가 잘못 표현된 겁니다. 비밀키로 이용해서 맥 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공개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신자는 수신자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송신자가 공개키를 이용할 때는 수신자의 개인키를 쓰는 것이 아니죠. 네, 공개키를 이용해서, 그러죠?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저걸 두고 수신자의 개인키, 자신의 공개키. 자, 그래서 2번은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은 송신자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 공개키 암호 방식이 대칭키 암호 방식보다 더 많은 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키 관리를 담당한다. 아닙니다. 자, 공개키 방법이 있고 대칭키가 또 같은 말이 있죠. 네, 이게 바로 비밀키입니다. 그죠? 또 얘는 공개키는 또 비대칭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암호 방식은 대칭키, 비대칭키, 공개키, 비밀키 그리고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용어들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한 대칭키라는 그 개념은 키가 그러죠? 네, 각 사용자들이 이렇게 한 5명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직접 여기서 1, 2, 3이라고 하는 비밀키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여기서도 만약에 4, 5, 6 사람이 다르니까 비밀번호를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도 뭐 7, 8, 9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럼 여기는 만약에 4, 5, 6이 죄송합니다. A, B, C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네, 이와 같은 비밀키. 즉, 요 한 사람이 지금 다른 4명한테 암호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암호키가 4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공유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또 키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2개는 공유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키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다 공유하고 그래서 결론은 대칭키, 즉 비밀키 방식에서는 사람이 n명이라고 한다면 알고 계시죠? 2분의 n에 n-1개만큼 키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공개키는 저게 아니죠. 공개키는 이 방식이 아니고 여기 사람이 5명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각자가 키를 2개씩만 갖습니다. 공개키하고 개인키.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1, 2, 3, x, y, z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1, 2, 3을 갖다가 전부 다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죠? 네. 암호키는 자기가 딱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해독키는 갖고 있다가 자기가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456하고 만약에 또 뭐 얼마 ABC다. 그러면 456은 다 공개하고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개키 방식은 각 사용자가 몇 개씩? 2개씩만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공개키 방식은 키가 사람이 n명이라고 한다면은 얼마? 2 곱하기 n. 그래서 이 n만큼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칭키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요. 그만큼 공개키는 요거보다는 좀 적게 증가된다. 자, 그런데 공개키가 대칭키보다 더 많은 키를 필요한다? 네, 땡 틀렸죠. 그래서 공개키는 대칭키보다 키 개수가 좀 적습니다.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키 운영의 신뢰성을 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자,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많이 쓰고 있죠. 네, 인증기관. 그래서 어떠한 그 인증기관에서는 뭘 넘겨주는 것이죠? 네, 공개키 방식에서 개인 키는 본인이 갖고 있고, 그러죠? 상대방한테 공개키를 넘겨서 암호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인증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인증기관은 고객별로 개인 키와 키 소유자 정보를 만들고, 이거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인증서에는 바로 그 사람의 공개키가 들어있는 겁니다. 공개키가. 그죠? 네. 공개키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죠.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문제는 정답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일단은 저기 뭐 관리하는 그러죠? 뭐 시험 관리 기관에서는 답을 사실 1번으로 일단은 선택이 됐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결국은 보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다. 그러죠? 따라서 이건 정답 없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네. 정답이 없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이 암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분명하게 1번이 틀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정답 없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6번 문제도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다 보안과 관련 문제 같아요. 온라인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삽입된 워터마킹, 그러죠? 워터마킹 기술은 어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니셜이라든지 기호 같은 것을 우리가 메시지에다 삽입하는 그 기술이죠. 네. 근데 워터마킹의 어떠한 기술 중에 그 특성으로 옳지 않는 거네요. 그러죠? 네. 워터마킹은 일단은 문서에 삽입되는 겁니다. 저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삽입하니까 비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가시적이 아니죠? 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에서 그 워터마킹이 파괴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죠? 저걸 다 강인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워터마킹을 함으로써 저작자의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네, 권리 정보의 추출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부인 방지성이라는 것은 부인 방지의 특성을 알면은 워터마킹과 관련성이 없죠. 부인 방지라는 것은 A하고 B가 서로 통신을 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 너랑 메시지 이렇게 주고받은 적 없어. 오리발을 내미는 거, 부인하는 것이죠. 저걸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하고 워터마킹은 관련성 없죠. 결국 부인 방지성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네트워크, 그러죠? 네트워크 보안의 하나의 그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특성 하면은 기밀성, 그러죠? 그다음 무결성, 그다음 가용성, 그다음 또 뭐 인증,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인 방지가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은 워터마킹 관련성이 없고 일반적인 보안의 특성을 갖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하고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의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이것은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많은 악성 코드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먼저 가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그러죠? 네, 암호화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엎드려 간 후 그 암호화를 갖다 풀어주는 대가로, 그리고 해독키를 주겠다라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러죠?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바로 뭐죠? 네, 랜섬웨어입니다. 네, 자, 이것은 뭐 다 맞았을 것 같아요. 랜섬웨어. 네. 그 다음에 무슨 초대장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 이것의 포인트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를 우리 휴대폰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그렇다면은 좀 확인해라 해서 URL이 이제 적혀 있죠. 인터넷 주소.
그걸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성 코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스미싱 기술이죠. 네. 자, 이것은 그냥 어떤 코드와 관련되는 자, 스파이웨어라는 것은 몰래 설치가 돼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하고요. 트로이 목마도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기본 틀은 정상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되는 그런 또 악성 코드를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이죠. 네.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짜 사이트를 갖다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접속을 하면은 그 접속한 정보들을 갖다가 빼내는 그런 기술이 파밍이 되겠고요. 그다음 피싱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거 사칭을 해서 그러죠. 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 정보뿐만 아니고 돈까지 탈취하는 그러죠. 그런 컴퓨터의 사기 방법 중에 하나가 피싱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랜섬웨어, 그다음에 스미싱이라고 하는 몇 번? 네,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풀어볼까요?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문 자체가 읽다 보면 지치는 그런 문제였죠. 네, 그렇지만 이 과정 자체는 좀 중요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착 상태. 네. 자, 병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착 상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착 상태를 갖다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 자, 교착 상태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워드 프로그램이다. 실행하죠. 네. 자,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어떤 자원이 있어요. 리소스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 디스크가 필요해. 그래서 디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프로세스를 옆으로 그려보겠습니다. P1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다음 P2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자, 요건 엑셀 프로그램이고 얘는 만약에 그래픽 프로그램이라 볼게요. 그러죠? 자, 여기에 자원이 이렇게 있네요. 자원. 뭐 디스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소스 1. 자원을 리소스로 갑니다. 자, 이 리소스는 지금 보니까 이쪽에 그러죠? 그래픽 프로그램에 할당이 돼 가지고 그러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자원이 프린터가 있습니다. R2 리소스 2가 있어요. 프린터입니다. 워드에서 찍어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자원이 각각 배당되면 참 좋죠. 그러죠? 네. 그런데 P1에서 나도 찍어내면서 저장하고 싶어. 얘를 요청을 합니다. 네. 또 그러면 동시에 또 이 프로세스가 나 지금 저장하는데 나도 인쇄하고 싶어.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서로 맞물려서 프로세스와 어떤 자원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러죠? 자, 환영되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자원을 갖다가 배당받지 못하고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다운되는 현상이 바로 교착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자, 그럼 이런 교착 상태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죠. 예방법이 있고, 그다음 회피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복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예방법이에요. 자, 예방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부정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죠?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을 갖다가 부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발생 조건이 바로 뭐냐? 보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죠? 첫 번째가 상호 배제 조건. 자, 이거 만족하게 되면 교착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 점유와 대기. 그러죠? 조건. 비선점 조건. 그다음 환영대기 조건. 자, 이 4가지 조건이 다 하게 되면 무조건 교착 상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갖다가 부정하면 되겠죠. 그러죠? 지금 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 그러면 상호배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즉 부정하기 할 경우 뭐 쭉 지금 읽어보는데 프로세스 A가 점유하고 있던 자원에 대해서 프로세스 B로부터 할당 요청했을 때 프로세스 B에서도 해당 자원을 할당해 준다.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운영체제는 프로세스 A와 B가 종료된다는 시점에서 일관성을 정복해서 철회시킨다. 아닙니다. 상호배제라는 것은 하나의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가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인데 즉 공유의 개념이죠. 그러죠? 네. 조건을 제거한다는 그 뜻은 어떤 자원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원을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쓰고 있는 프로세스를 철회시킨다. 이건 잘못 표현된 것이죠. 그렇죠?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거한다는 그런 뜻은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는 하지 않고 철회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죠. 네.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점유와 대기 조건을 갖다가 제거한다. 자, 점유와 대기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서가 P1이라는 것이 자원이 5개가 필요해요. 나 뭐 프린터도 필요해, 디스크도 필요해, 모니터도 필요해, 다 필요합니다. 한 5개가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 3개는 내가 할당받았어요. 점유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나머지 2개는 다른 어떠한 프로세스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는, 그러죠? 네,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원을 점유한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뭐 요청하였지만 할당받지 못하면 자신이 조현한 자원을 반납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요청하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비선점, 그러죠? 네, 비선점 조건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러죠?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유화되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비선조건 제거 작업 경우에는 시작 시점에서 자신이 사용할 모든 자원들에서 일괄 할당. 자, 이것은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더 할당하는 거. 그래서 지금 3번의 내용은 바로 점유화 대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유화 대기 조건을 갖다가 조건을 부정하는,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의미가 그것이 점유화 대기인데 비선점 내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환영대기란 말이 나오네요. 자, 환영대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와 자원이 사이클이 지금 형성되잖아요. 얘가 물고 물립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저것은 이렇게 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용화시켜주면은 저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지금 P1, 그러죠? P2가 이렇게 했으면은 아까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자원의 할당 순서로 정하는 거예요. R1은 너는 무조건, 그러죠? P1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다음 P2가 요청하는 것은 동시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너 다음에는 R2는 P2에 순서대로 할당하게끔 해주면은 결국 환영대기를 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왔죠. 자원들의 할당 순서를 미리 정하자. 순서대로 정해놓고 동시에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즉 어떤 자원 RI가 자원 RK보다 먼저 할당되는 것으로 정했을 때, 그러죠? 그럼 A는 바로 뭘 가져요? RI를 갖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B는 당연히 RK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선용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용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 상태가 발생하니까 자원의 요청을 거부해주면 됩니다. 결국 선용화시키자. 환영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올바른 내용은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교차 상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네. 자, 지금 두 개의 어떤 모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Public Class A, Extend A라고 되어 있네요. 요 문제. 그러죠? 네. 자바 이제 기법 중에서 이제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이죠. 그러죠? Extend라는 얘기는 B가 A를 상속하겠다라는 그런 상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먼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클래스 A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죠? 네, A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B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네, B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가 부모예요. 그렇죠? B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A의 모든 속성들을 B가 상속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하는 건 아니죠. 상속받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개념은 그러죠? 네, 바로 무엇을 A 클래스를 갖다가 상속받은 B다라는 겁니다. 얘가 부모가 되고요. 개념으로는 얘가 자식의 개념, 그러죠? 네,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일단은 이 자바 프로그램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A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A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이죠. 네, 이걸 우리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생성자가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여기를 잘 보게 되면 하나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 네, 아주 기본 생성자입니다. 여기 인수가 있네요. 그러죠? 네. 그래서 클래스 A는 지금 인수가 지금 그래서 뭐 A는 10이고, 자,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는 10. 네. 그다음 여기서 생성자가 A가 인수 없는 거. 그다음 여기는 A가 인수가 있는 뭐 인티저 X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A에 내는 상속을 받고, 자, B 클래스에 여기도 A 값이네요. A는 여기는 얼마? 20이 됩니다. 맞죠? 네. 그다음 여기서도 생성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B에 뭐죠? 네. 지금 인수가 없는 생성자. 그렇죠? 그다음 여기도 인수가 있는 생성자.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메인 함수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보니까 객체를 그러죠?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뭘 생성하느냐? B의 객체, 그러죠? B에 맞는 그 객체를 생성을 해라. 네. 그래서 이거는 딸려 있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부속 객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딸려 있는 바로 이제 비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걸 참조하는 그 값이 B1입니다. 그러죠? 네. 이걸 갖다가 딱 참조하는 것은 B1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준은 바로 B 클래스의 수준에 맞는 비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걸부터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만들어서 B에 갖다가 지금 함수, 생성자로 맞게끔 처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뭐 가겠죠? 가서 A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B는 바로 A를 갖다가 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죠? 네. 따라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B로 가서 지금 생성자 A 인수가 없는 거, 인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먼저 B의 생성자를 찾아갔는데 B는 A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A로 찾아가서 이것을 갖다가 찍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처리가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은 가가 찍혀 나옵니다. 자, 찍어주고 이제 리턴 하겠죠. 리턴 합니다. 리턴해서 L을 찍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가 찍혀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또 바로 뭐냐면은 또 객체를 또 서브 객체를 하나 또 생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객체를 갖다가 지금 생성을 하게 되는데, 자, 비객체죠. 네. 자, 이걸 가리키는 저것은 지금 얼마죠? 네, B2가 되겠고 참조 변수는 네, B2가 되겠고, 근데 이것은 이걸 잘 보셔야 돼. A 수준이죠. 자, A 수준에 맞게끔. 얘는 보니까 B 수준입니다. 그러죠? 네, B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죠. B 수준이란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모에도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 수준이라는 것은 비객체가 만들어졌지만 얘는 어떤 부모, 어떠한 변수에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죠? 생성자가 또 있네요. 그러면은 B의 생성자, 보내 인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죠? 네, 인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인수가 없는 거였고 인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문제는 B를 바로 처리하지 못해요. B는 A를 상속받았습니다.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A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방 여러분들 명시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러죠? 인수가 없는 A의 기본 생성자로 가서 한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또 한번 처리하겠죠. 처리하면은 이제 가가 또 찍혀 나옵니다. 자, 찍어주고 리턴 되겠죠.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또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라가 찍힙니다. 가다 가라 일단 그러죠? 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처리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찍어주라라고 하는데 B1의 A 값, B2의 A 값, 그러죠? 네. 그럼 B1에서 A라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저걸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B1이 가리키는, 그러죠? 네, B는 비객체였죠? 또 B 수준. 그러니까 바로 요 값이 되겠네요, 요가. 그러죠? 요 값을 갖다가 뽑아내. 그러면 요것은 얼마? 20이 됩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 B2가 가리키는 게, B2는 A죠? 그러죠? 네. A를 갖다가 형태에 맞게끔 저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여기서는 부모만 접근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A입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부모 A, 즉 A 객체의 A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이것이 10이 되겠네. 그러면 20 더하기 10해서 얼마? 30이 찍혀 나옵니다. 좀 간단치는 않죠. 그래서 상속 문제까지 이제 자바에서 나옵니다. 뭐 간단한 사실 자바라는 건 시언어가 비슷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객체 지향, 캡슐화, 그다음 상속, 다형성 그런 문제까지도 좀 출제가 좀 되고 있네요. 자, 결과적으로 답은 가다 가라 그다음 30. 예,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언어가 나왔습니다. 자, 시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씩 다 처리를 우리 해봐야 됩니다. 간단치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메인이 있으니까 네, 바로 여기서 처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메인에서 실수형의 어떠한 배열이네, 배열. 그러죠? 배열 1, 2, 3, 4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어떠한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값이 지금 얼마가 입력되어 있냐면은 바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에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각 방의 위치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면은 요건 F에 바로 얼마가 되죠? 0번째, 그리고 F의 첫 번째, 그다음에 F의 두 번째, F의 세 번째. 네, 그렇죠? 첨자로 통해서 지금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찍어줍니다. 자, 찍어내는 걸 딱 보니까 함수로 출했네요. 함수 h가 있네요. 네, 이쪽에 h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뭘 넘기냐? F라는 것은 바로 배열이죠. 자, 배열의 주소를 넘겨주죠. 따라서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F 배열의 주소죠. 배열 주소 값을 갖다가 넘겨서 쉽게 말해서 배열을 넘겨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하고 여기 X 값 같네요. D는 4. 그러니까 D는 얼마? 4가 되겠고 X는 여기 2가 넘어오죠. 네.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인수 값을 저쪽 함수로 다 넘겨줬습니다. 자, 이제 넘겨줬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죠? 네. 자, 인티저 i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 레스가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반복문이네요. 그러죠? 네, 반복문. 근데 반복문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D가 4였죠? D만 하나씩 1부터 시작하네요. 그러죠? 3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다음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해라. 할 때마다 1씩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는 i가 얼마죠? 네, 3. 그러죠? 한 번 더 시행하면 i는 2. 그다음 i는 얼마? 1. 그다음 i는 얼마?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돌아갈 때마다 이걸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처음에 레스 값을 구해 봅니다. 자, 레스 값은 자, 레스가 처음에 초기가 얼마였죠? 0.0이었네요. 왜? 더블 0이고 실수형이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죠. 0.0. 네. 0.0 곱하기 그렇죠? x가 얼마였죠? 여기서 아까 2를 받아들였죠?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2를 하고 더하기 네. 여기서 함수 f가 지금 3이네요. 3이니까 이 값이 되겠네요. 이가 이게 3이니까 그러죠? 바로 4를 더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왜 i가 3부터 시작하니까 f의 i 값인 3은 바로 4가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은 여기가 뭐 0이고 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레스가 실수니까 4.0이 되겠죠. 네, 4.0. 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또 다시 수행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레스가 구해지겠죠? 자, 새로운 레스는 이전의 레스 값이 얼마죠? 4.0이고 곱하기 1 합니다. 자, 이제 이식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i가 2인 경우, 이거죠? 이 값이.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네. 3을 하게 되면은 그 합계는 얼마? 4, 2, 8, 3, 8, 24. 네, 24가 나오겠네요. 24.0이 계산되는 것이죠. 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반복문이니까. 네. 그럼 새로운 레스를 구하게 되면은 레스는 구한 것이 24가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24가 아니죠? 8에다가 3 더하니까 11입니다. 네, 죄송. 네, 11.0. 네, 왜? 제가 곱하기로 생각했네요. 8에다가 더하기 3 하면은 11.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i가 1인 경우.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 값이 얼마냐면은 11.0에다가 또다시 x는 계속해서 2니까 또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f의 여기 이제 1인 경우. 그죠? i가 1이니까 그때 값은 2가 되죠? 네,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요거 11 곱하기 2 하니까 22 더하기 2 하니까 24가 되겠네요. 24.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0인 경우네요. 자, 0일 때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새로운 레스가 구해지는데 자, 기존의 레스 값이 얼마죠? 24.0이네요. 24.0 곱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0일 때 그때 배열 값은 1이 되겠죠. 네, 더하기 1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48, 49 그러죠? 네, 49.0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찍어주는데 요 형식대로 찍어라. 자, 요거 퍼센트 3.1의 의미는 뭐죠? 전체 크기를 갖다가 3으로 하고 소수야 자리를 1로 하다라는 것이죠. 네. 전체 크기를 세 자리를 합니다.
소수의 자리를 한 자리. 그러면은 이거 다 표현하지 못하냐? 네, 못합니다. 못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확장됩니다. 그러죠? 결국은 얼마가 찍혀 나온다? 49.0이 되는 거예요. 얘가 늘어나서 자기가 찍어줍니다. 즉 정수값이 작으면은 확장돼서 49.0.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죠. 자, 이번 시험은 상당히 좀 시간과의 또 싸움인 것 같고요. 또 문제 자체도 이렇게 직접 돌려봐야지만 알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다음 문제 진행합니다. 11번 문제. 네. 자, 순차 파일과 인덱스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몇 개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일 좀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그러죠? 네. 저희가 뭐 익숙히 알고 있어요. 순차 파일, 인덱스 파일, 그다음 뭐 랜덤 파일, 직접 파일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설명 내놓고 옳은 것만 찾아보는 거, 옳은 거. 그러죠? 그 개수가 몇 개냐? 자, 먼저 기억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차 파일은 알다시피 데이터가 발생한 순서대로 쭉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레코드 증가되는 것이죠. 적용된 순차 기준으로 마지막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3번, 5번, 1번, 2번, 4번, 그다음 6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맨 뒤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번은 일단 반대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니은번. 순차 파일에서는 접근 조건으로 제시된 대상 어떠한 필드 범위에 해당하는 대량의 데이터 레코드 접근할 때 효과적이다. 이것도 좀 설명 자체가 복잡한데요. 순차 파일의 가장 특징은 어떠한 대상 필드에 대한 전체 내용, 그러죠? 네. 전체 내용을 갖다가 스캔이라고 표현하는데 스캔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하고자 할 때 순차 파일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순차 파일에서의 데이터가 레코드가 증가되었을 때는 오버플로 블록을 생성하지 않는다. 원래 오버플로 블록이라는 것은 바로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순차 파일에서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들어갈 것이 없으면은 어느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옮겨줍니다. 그게 바로 오버플로예요. 그래서 순차 파일에서도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자료 구조에서 오버플로는 인덱스, 그러죠? 순차 파일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오버플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키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번.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에는 인덱스 대상 필드와 그 값을 가지는 데이터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값. 맞죠? 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인덱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두 개의 필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게 인덱스라면은 하나는 이렇게 지금 만약 학번이다. 그럼 학번의 키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 키의 주소가 나오죠. 네, 주소 값이 나옵니다. 이건 다 정렬이 되면서, 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을번도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 인덱스 갱신 없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죠. 뭔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인덱스에서도 무엇인가 접근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인덱스 갱신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갱신 없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옳은 것을 지금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B번.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는 접근 조건에 해당하는 인덱스 대상 필드 값까지는 소량의 데이터 레코드를 순차 파일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인덱스 순차 파일이 있고 그냥 일반 순차 파일이 있어요. 인덱스 순차 파일은 그러죠?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차 파일보다 적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인덱스를 다중 레벨로 구성할 경우 최하위 레벨은 순차 파일 형식으로 구성된다. 자, 이것은 인덱스가 지금 여기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인덱스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크면 인덱스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러죠? 네. 다음 이것도 크면은 또 인덱스를 만듭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라고 하죠. 트랙 인덱스는 결국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순차 파일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그러죠? 리을, 그 다음에 시옷 해가지고 4개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제가 먼저 체크를 해버렸네요. 답은 4개.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정리가 잘 됐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될 그런 어떠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디자인 패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 지금은 이렇게 유형을 보게 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 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그러죠? 자주 사용하거나, 그러죠? 네. 그다음 또 다른 어떠한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때 저걸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코드를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죠. 네. 자, 지금 보기를 먼저 보면 MVC 패턴, 그다음 파사드 패턴, 그러죠? 미디에이트 패턴, 그다음 브릿지 패턴. 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기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클라이언트와 여러 이제 서버, 여기가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러 이제 서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땡땡땡 객체를 세워놓음으로써 복잡한 관계를 구조한 디자인 패턴이다. 자, 이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서버 시스템의 복잡한 구조를 의식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순한 하나의 인터페이스. 요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여기도 접근할 수 있고, 여기도 접근할 수 있고, 여기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얘가 직접 접근해야 되겠죠. 직접 접근해야 되겠죠. 얘도.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있는 얘를 통해서 얘한테 요청하면은 얘가 알아서 접근해주는. 그러죠? 자, 이런 패턴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사용을 함으로써 클래스 간의 의존 관계를 줄이고 복잡성을 갖다가 또한 낮아지는 효과를 주는 거.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둠으로써 바로 서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패턴. 저게 바로 파사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어요. 자, 보충 설명으로 MVC 패턴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 MVC 패턴은 어떤 클라이언트와 서버들의 관계를 중간에 뭘 두냐. 여기가 보니까 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가 컨트롤러입니다. 조정자, 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가 M이라고 해서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죠? 네, 모델. 그래서 여기서 이건 모델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얘한테 요청하는 거죠. 컨트롤러가 데이터 접근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누구한테 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러죠. 내가 바라보는 뷰 부분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갖다가 서로 분리시켜서 그러죠.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도 뷰는 뷰대로 따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은 또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고 있는 패턴이죠. 그러죠? 네, 이것이 어찌되었든 이건 MV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디에이트, 그러죠? 네, 미디에이트는 우리말로 이제 중재자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중재자 패턴은 이겁니다. 여러 서버 시스템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A가 있고, 그러죠? 네, 그다음 B가 있고, 그다음 여기 뭐 C가 있고. 뭐 D가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네. 여기에 서로 이런 어떠한 서버 시스템 간에 서로 연관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연관 두지 않으면서 서로 애하고 애가 상호간에 접속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두느냐 하나 둡니다. 저게 바로 미디에이트라고 하는 바로 패턴을 두게 됨으로써 얘는 B를 몰라요. 얘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쪽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C가 D를 모릅니다. 얘한테 요청하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D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 중재자죠, 말 그대로. 그러지? 예. 중재자를 갖다가 서로 상호간에는 관련성이 없지만은 캡슐라라고 표현하는데 관련이 없지만은 중재자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 미디에이트입니다. 자,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패턴은 요거는 이제 어떠한 내용 이제 시스템이 구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추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현된 내용은 추상화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좀 파사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SQL 명령어는 우리가 DDL, DML, DCL 즉 어떤 정의어, 조작어, 제어로 구분하는데 이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DDL, 정의어, DML 그 종류를 갖다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장 쉬운 거, 뭐 조작어 볼까요? DML. 자, 알트문 아니죠. 알트는 DDL입니다. 그러죠? 네. 이미 뭐 탈락이 다 돼버렸네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DDL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뭐 이렇게 줄여 보게 되면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는데, 자, 여기 업데이트 2번을 먼저 보게 되면 업데이트는 DDL 아니죠. DML입니다. 그러죠? 네, 틀렸네요. 답은 나옵니다. 리네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DDL은 크리에이터나 그러지 알터나 드롭 알고 있죠? 리네임도 이름을 변경할 때 쓰는 거 DDL이다. 그 다음에 DML 검색하는 거 이건 당연히 DM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CL은 제어죠. 뭐 그래서 커미트나 뭐 그다음 롤백, 그랜트, 리보크, 네, 커미트가 맞습니다. 답은 쉽게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리네임이 자주 들어보지 못하는 명령어였지만은 DDL 명령어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져진 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지난번 시험에 AI가 나왔었습니다. 그러죠?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지난번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 어김없이 인공지능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죠? 네. 사실 이것은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용어니까 용어 그 자체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구글에서 개발한 바로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알파고는 아니죠. 네, 알파고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노드레드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우리는 텐서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용어 설명이에요. 그러죠? 새로운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텐서, 그다음 플로우. 객체를 갖다가 텐서라는 단위로 구분하고 저것의 흐름을 갖다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뭘 하느냐?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을 하네. 이미지나 음성, 그러죠? 네, 이걸 갖다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신경망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특히 합성곡 신경망은 이거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자, 필터링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미지 변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환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특정한 부분들만 변화를 하다 보니까 합성곡이라고 하는, 그러죠? 네, 이런 어떤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답은 텐서플로우.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용어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합성곡 신경망이 필요하다.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4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용어였기 때문에 용어 그 자체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네, 1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엑셀 시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어떤 수식을 실행한 결과 값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아, 참, 이것도 그동안에 많은 함수가 엑셀에서 출제가 되는데 내가 보는 함수를 이제 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함수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죠? 네. 자, 지금 보니까 셀에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럼 GCD 함수가 무엇이냐? 아, 이게 바로 뭘까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로 구하는 자, 이런 우리가 함수까지 또 알아야 되는지 좀 의문점은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A1, A1에는 3이네요. A6에는 1이네요. 결국 1과 3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1과 3 최대 공약수 얼마죠? 네, 1입니다. 1. 그러죠? 네, 이건 1입니다. 그 다음 2번 미디안. 자, 미디안은 바로 이제 중간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네. 미디안 내용은 중간값을 계산하더라.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범위가 있네요. A1부터 A6까지. 자, 한번 적게 되면은 얼마죠? 네, 3. 그러죠? 네. 자, 근데 미디안을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네, 정렬되기 때문에 정렬된 걸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얘가 0. 그러죠? 그 다음 1, 그 다음에 3, 5, 7. 그러죠? 네. 6개의 값이 있는데 그 중간값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것은 이게 개수가 지금 짝수계예요. 만약에 홀수계로 0, 1, 2, 3, 4 이렇게 나왔다고 중간값 뭐냐? 그럼 얘는 딱 정확하게 중간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얘는 홀수계가 짝수계입니다. 짝수계의 중간값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때 중간값은 요거보다 작은 요걸 갖다가 두 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를 선택한 요것의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어차피 3과 3의 평균은 3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미디안의 중간값은 바로 3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있는 두 개의 어떤 평균값을 계산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최빈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죠? 네. 이것은 아까 중앙값 개념이었고요. 이것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무엇이냐? 네. 자, 이건 그냥 바로 볼 수 있네요. 3, 7, 5, 3, 0, 1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3이네요. 3. 그러죠? 네. 따라서 최빈수는 3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파워. 자, 파워는 바로 뭘까요? 지수죠, 지수. 거듭제곱.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지수입니다. 거듭제곱이라 또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거듭제곱이 어떻게 처리되냐? A1, A6죠. 자, A1이니까 지금 얼마가 되죠? 네, 3이네요. A6. 그러니까 3에 얼마? 1승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지금 A1이 3이고 A6. 이걸 또 3의 거듭제곱이에요. 3의 1승이 무엇이냐? 3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값이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자, 1번의 값은 아까 최종 양수 1이었죠. 자, 2번은 3이었습니다. 3번 답도 3이죠. 네, 4번 파워도 3이 됩니다. 서로 다른 하나는 답은 몇 번? 네, 1번 되겠네요. 그러죠? 네,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16문제도 저희가 좀 컴퓨터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총 개수는 자, 옳은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때 지분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사지선다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컴퓨터의 어떤 CPU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그 방법은 자, CISC라고 하는 CISC 방식. 그러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리스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죠? RISC 리스크. 자, 이거 갖다 굳이 이제 설명하게 되면 얘는 복잡 명령어군, 복잡 명령어군을 어떠한 명령어고요. 리스크는 자, 이러한 명령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명령어 군을 갖다가 이용해주는 그런 CPU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이크로 그다음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반면에 이쪽은 바로 뭐냐면은 하드웨어 방식입니다. 하드와이어드. 그렇죠? 논리 회로로 구성한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다. 결국 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고요. 이건 결국은 하드웨어적 방식으로 바로 CPU를 구현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스크가 바로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 칩이죠. 인텔 뭐 386, 486, 586 그러죠? 네, 인텔 칩들은 바로 시스크 방식을 쓰고 있고요. 리스크 방식은 이제 알파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 칩 병렬 처리하고 그래서 얘는 결국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또 많은 명령어들을 쓰지 않아요. 그러죠? 간소화됐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자, 요 관점까지 알아두시고 제가 맞는 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보게 되면 칩 제작을 하기 위한 R&D. 자, R&D도 가지고 이게 연구 개발 비용이죠. 연구 개발 비용을 갖다가 감소할 수 있다. 네, 리스크 맞습니다. 간소화된 명령어로 하드웨어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칩적인 비용이 감소가 된다. 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에 보면 개별 명령 디코딩 시간이 시작보다 많이 소요된다. 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자, 요것이 리스크의 속도는 빠릅니다. 얘보다 훨씬 고속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저속이다. 잘못 표현된 것이죠. 네, 틀렸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경우 시속보다 적은 수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얘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속도입니다. 속도를 향상하려면은 내부적으로 레지스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죠? 근데 적은 수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는 물론 굉장히 많은 지금 차이점은 있어요. 지금 다 적지는 좀 힘들지만은 일단은 많은 수의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얼.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려면 명령어를 반복 수행되므로 시스크 경보다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 네, 맞습니다. 자, 요거 맞아요. 복잡해지고 또 하나 부연설명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진다. 단순한 것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명령어를 쓰다 보니까 그 명령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프로그램 길이는 더 길어진다, 복잡해진다. 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명령어는 한 클럭이 실행되도록 고정되어 있지만 파이프라인, 연속적으로 병행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설계. 네, 네. 마이크로 프로그램 설계가 어렵다. 아까 시스크 방식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죠. 그러죠? 리스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고 하드와이어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설계가 어렵다. 이걸 갖다 간단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설계가 어렵다. 이것은 좀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소화된 명령, 고정된 명령 속도가 빠르다. 네, 계속 속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번, 그 다음에 네, 리을번, 미음번, 시옷번. 네, 그래서 옳게 된 것은 지금 4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러죠? 네. 제가 또 체크를 하게 됐네요. 네,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17번. 아래에 제시된 카르프 맵을 낸드 게이트로만 구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카르프 맵을 먼저 만들고 그 카르프 맵 맞게끔 그 올바른 논리식이 이렇게 그 답이 나오느냐 저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너무 많았죠. 그러죠? 네. 자, 일단은 이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르프 맵을 만들려면은 저 인접된 1을 이용을 하는데요. 인접된 1의 개수가 지금 4개, 전체는 지금 16개, 8개, 4개, 2개씩 묶여야 되는데요. 16개는 지금 1이 없고 8개도 없네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이겁니다. 그렇죠? 4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보이네요. 연속된 거.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3개의 어떠한 항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것은 A, B, 그러죠? A, B, 이 값은 그 다음에 C, D입니다. 자, A 부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A 부분을 보게 되면 A가 0, 1이죠. 0, 1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결국 뭐만 남죠? B만 남게 됩니다. B. 그 다음에 여기 CD 부분에 걸쳐 있는 거 0, 1, 1, 1이에요. 얘가 CD, CD죠? 아까 0하고 1은 없어지는 것이고 바로 D만 남게 되네요. 그러죠? 네. 그래서 D가 1인 경우니까 답은 B, D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 간소하게 되면 카르프 맵은 BD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A, B입니다. B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B가 0, 1이니까 그럼 근데 A가 0인 경우니까 얘는 A 바가 됩니다. 그렇죠? 네.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없어지고 A가 00이니까 00의 개념은 A 바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다 포함되고 있네요. C가 0이고 D가 0이니까 이것은 C 바, 그 다음에 D 바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걸 갖다 또 간소화합니다. 자, 요 간소화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 포함되고 있네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이건 A가 되겠고, 그 다음 B, 네, 바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0, 0, 0, 1이네요. 자, 그러니까 CD, CD인데 D가 0, 1, 0, 1이니까 0, 1이니까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C가 0인 경우죠. C가 0인 경우는 C 바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의 어떤 함수식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네, 저 위에서부터 보면은 A 바, C 바, D 바 그러죠. 네, 그다음 더하기 A, B 바, C 바 더하기 물론 더하기는 아니면 논리 합입니다. 네, 그다음에 B, D. 자, 이렇게 카르프 맵은 구해지더란 얘기죠. 자, 그럼 이 결과가 나오도록 회선을 갖다가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 사실 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저는 3번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3번. 자, 이게 보니까 낸드 게이트죠. 엔드의 부정, 엔드의 부정, 엔드의 부정. 저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또다시 엔드의 부정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먼저 처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A, 그러죠? B 바, 그러죠? 그 다음에 C 바, 네. 엔드. 자, 요것에 대한 뭐죠?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전체 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처리합니다. 그러죠? 자,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여기가 보니까 또 나중에 엔드로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네. 들어오니까 곱으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요거 일단은 뭐 있는 그대로 쓰면은 A 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C 바. 그 다음에 D 바네요. 네, D 바. 네. 요것에 대한 또 전체 부정입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곱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네. 자, 이 부분은 B.
그 다음에 D. 저것에 대한 또 전체 부정입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이것이 다시 입력이 돼서 AND로 지금 결합이 됐는데 또다시 부정이 있어요. 전체 부정이 또다시 부정입니다. 아, 간단치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풀었어야 되는데, 자, 이걸 갖다 이제 풀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드모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X 곱, Y 곱, Z 곱에 대한 전체 부정은 이것은 각각을 부정한 거에 대한 논리합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걸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죠. 요걸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요걸 갖다가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풀었습니다. 그럼 A, B바, C바의 바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곱은 논리합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그다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일단 있는 그대로 쓰면은 A 바, C 바, D 바가 되고, 저에 대한 부정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그러죠? 그다음 요거 더하기, 그다음 B, D의 바에 또 바가 되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우리 카론 맵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규칙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한 가지 예를 들어 x의 부정의 부정은 저건 뭐하고 똑같아요? 긍정입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날립니다. 다 없어지는 것이죠.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얘는 어떻게 되죠? A, B바, C바, 그다음에 A바, C바, D바, 그다음에 B, D가 됩니다. 그러죠? 네. 이해되세요? 그 이야기는 앞에서 카론법을 구한 요 공식하고 이쪽에 구한 공식이 일치가 됩니다. 맞죠? 네,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D죠. 네, 제가 또 C라고 적었네요. 네, BD 네,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답은 3번. 그러죠? 저는 하나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 구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네, 3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네, 18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건데요. 참조 무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결성이고, 무결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조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어떠한 릴레이션 테이블 R이 있고요. 그 다음 두 개의 테이블 S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죠? 네. 자, 이쪽에 있는 어떠한 보니까 외래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외래키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기본키가 일단 있는 것이죠. 그러죠? 네. 기본키가 있습니다. 자, 외래키가 있는 쪽에서 기본키가 있는 것을 참조한다라고 하고, 참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두 테이블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외래키가 지켜야 될 이런 제약 조건들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지 않는 것을 지금 찾고자 하는 거예요. 검색 연산의 수행 결과는 어떠한 참조 제약 조건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검색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위배가 됐다고 하면은 에러가 걸리겠죠. 네. 그래서 검색이 잘 수행됐다 하는 것은 어떠한 참조적 제약 조건을 위배하지 않고 잘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튜플이 삭제되는 경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용어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뭘까요? 참조하는 것이죠. 네, 참조하는 릴레이션입니다. 테이블. 네. 그다음 얘는 이렇게 참조하는 거죠. 참조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참조되는 그런 릴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 그런데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이쪽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기본 키가 1, 2, 3, 4가 있었는데 자, 이쪽에서 1번, 2번, 3번. 그렇죠? 여기 또 3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것이 삭제가 됐어요. 이쪽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키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죠? 네. 영향 주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외래키에서는 삭제가 되든 변경되든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쪽에서 만약에 애가 삭제가 됐다고 했을 때 얘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죠? 네. 참조를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이 있어요.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이게 아니고 참조되는, 그러죠? 네. 여기서 삭제가 됐을 때는 참조 무결성 조건이 위배가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삭제가 되든 변경되든 얘하고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근데 외래키 값에 대한 이야기는 외래키 값은 참조되는 그러죠.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일치하거나 그러죠. 널 값일 수 있다. 네, 이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참조 무결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DBMS에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답은 몇 번? 네,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다음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지금 보게 되면 또 시언어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시언어가 두 문제나 나오고요. 그다음 자바도 나왔죠. 네, 간단치 않았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를 처리하는 C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바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과 나중에 데이터를 3214를 입력하였을 때 출력 결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다는 그런 전제로 일단은 처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항상 우리가 보실 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거 딱 보니까 이거 함수네요. A 함수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C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B라는 함수도 있네요. 왜? 밑에 메인이 있으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위에 기술한 것은 다들 함수들이었고 메인에서 이제 나중에 호출을 해서 무엇인가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인티저 n. 일단은 이것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인티저 n이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포인트 변수가 선언되어 있네요. num이라고 이름인데, 포인트 변수. 자, 포인트 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죠? 네. 어떤 주소 값을 갖는. 자, 일단 여기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언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데이터가 아니고 주소 값이 저장되는 그런 변수가 지금 선언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네요. How many numbers? 숫자가 몇 개 필요하느냐? 물어보고 있고, scanf가 있어요. scanf. 자, scanf. 그럼 scanf가 있는데 scanf는 외부에서 키보드로 넣어주는 걸 갖다가 값을 받는 것이죠. 어디다 받는 것이죠? 네, n에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3214예요. 데이터가 3, 2, 1, 4가 들어오죠. 가장 먼저 들어온 거 스캔F가 받아가지고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저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실행했을 때, 예. 그럼 3이 딱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을 만들어주네요. 자, 좀 어려운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트라 해가지고 이것은 메모리를 할당하라. 그런데 여기 보는 사이즈가 얼마? 3만큼. 그러죠? 자, n만큼 저 메모리 할당해라.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갖다가 정수형 메모리 3개를 갖다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바로 배열이죠. 그러죠? 네. 자, 배열로서 확보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배열을 갖다가 이름은 이제 NUM이 되는 거네요. 그러죠? NUM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를 갖다가 기억 장소 3개, n만큼 정수형 변수 3개를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것의 시작 주소, 요 주소 값이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요거 이제 배열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 명령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딱 호출했네. a의 n, num. 자, a로 넘어갑니다. 그러죠? a로 딱 넘어갔더니, 자, a에서는 이제 여기 인수가 2개가 넘어오죠? 하나는 n값. n값이 바로 얼마죠? 네, 3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주소 값을 갖다가 받아들이죠. 그러죠? 네, num 값을. 자, 요것은 바로 어디예요? num 값이 요것의 시작 주소인데 얘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배열의 주소,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주소를 얘가 딱 갖고 있습니다. 자, 갖고 이제 반복문을 처리하네요. 그죠? 네,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때, n이 얼마죠? 3입니다. 네, 3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라. 근데 무엇을? 한 번째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즉 i라고 하는 것은 i는 지금 잘 보게 되면 0일 때, 그러죠? 네. 그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1일 때, 그다음 2, 3보다 작아야 되는 결국 3번 수행되는 겁니다. 3번 수행을 하면서 또 스캔F 받아들이래요. 어디? num의 i번째에다가 자, 그렇다면 여기 num이 이제 주소가 나오네요. 그러죠? 이것은 num의 몇 번째? 0번째. 이것은 num의 그다음 첫 번째. 그다음 num의 자, 여기 두 번째. 그러죠? 0, 1, 2로 돌아가면서 저기다가 뭘 넣으래요? 스캔F 키보드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요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얼마? 2, 1, 4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2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또 1이 들어오고, 그 다음 4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배열의 값을 채웠습니다. 그러죠? 네. 채워놓고 돌아오겠죠. 자, 돌아왔더니 이제는 b라는 함수를 또 호출했습니다. 자, b라는 함수. 자, b라는 함수가 이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자, b라는 함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n 값 얼마?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요 배열의 이름을 갖다가 넘의 시작 주소를 이번에 LT에서 받아야 돼요. LT. 그러죠? LT에서 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은 겁니다. 네. 배열의 또 시작 주소를 LT가 이번에 받았어요. 그러죠? 자, 받아놓고 A, B가 선언되어 있고 반복문이 두 개가 있네요. 포문 두 개. 자, 이 반복문을 잘 보게 되면은 A가 0부터 M-1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 안쪽에서 B가 A 더하기 1입니다. 자, 요거가 바로 지금 보면은 A가 되겠고, 이게 바로 어떻게 되면 기준값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B, 그러죠? 비교값. 그 다음에 요것도 비교값. 그래서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나머지하고 비교해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쉽지가 않죠? 자, 비교를 해 가면서 LT의 A번째하고 LT의 B. 자, A가 기준값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A고, 얘들이 이제 B가 되겠는데요. 기준의 첫 번째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죠? 자, 비교를 해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지금 같은 경우네요. 2가 1보다 크다면 뭘? C라는 함수를 처리하래요. C라는 함수가 이겁니다. 좀 어렵죠? C라는 함수가 잘 보면 뭐냐? 이게 뭐예요? 교환하는 것이죠? 네. 이쪽에 A하고 B의 그 가리키는 내용을 바꿔라. 자, 우리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입니다. 자, 이걸 교환하려면 어떻게 했죠? 새로운 T를 갖다가 이용하죠? A를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3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하면은 3이 되죠. 그러면 3에서 5에서 5, 3으로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환하는 그 기능이에요. 교환.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환해라. 교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라. 바로 뭐죠? 네. 기준을 정해놓고 비교들 하고, 또 끝나면 기준 정해놓고 비교하고. 바로 선택정렬 문제입니다. 선택정렬. 그러죠? 네. 이것은 결국 선택정렬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죠? 자, 따라서 여기서 그렇다면은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억번이 넘어가고 니은번이 넘어가야 되겠죠? 자, 지금 아까 배열 이름을 뭘로 했죠? LT로 했습니다. 그렇죠? LT의 시작번지, 그 다음에 LT의 그 다음에 다음 거 비교할 대상 LT의 B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걸 정렬이 다 끝나서 나중에 찍어주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다 정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2, 1 얼마? 4에서 네, 나중에 정렬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 2, 4로 찍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2번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네. 처음에 4개가 들어오지만은 처음에 들어온 것은 3은 n값으로 받아들이고 배열이 확보가 되면서 그다음에 실제적인 데이터는 3개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CPU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자, 이거 갖다 우리가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세스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레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그러죠? 네. 결국 스레드라는 것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또 다른 실행점이다. 그래서 이건 병행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를 만드는데, 자, 요 어떠한 관계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내 스레드 간의 통신은 커널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 간 통신이 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얘들 간에 상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굳이 운영체제에 커널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두 번째,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CPU를 쓰는 것이죠. 각각의 프로세서마다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향상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프로세서 CPU라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각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리율을 향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같이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는 애들은 아까 스레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스레드. 근데 스레드가 무엇인가 실행을 하려면은, 그렇죠?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CPU, 메모리, 입출 장치 그런 자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프로세스를 처리하려면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레드도 자원을 갖다가 필요할 겁니다. CPU 배당 받아갖고 실행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원을 얘들은 갖고 있지 않고 프로세스 갖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얘가 같이 공유합니다. 그렇죠? 네, 공유한다라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CPU도 같이 공유하고요, 메모리도 공유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스레드가 갖고 있는 건 대체 뭐냐? 나머지는 다 이렇게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해서 쓰면 좋은데 애들도 하나의 독립점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값들,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있겠죠? 그 자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거하고 하나는 스택 공간입니다. 스택 영역.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T1이다 그러면은 T1에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고 바로 스택이라는 공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T2 스레드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고 그다음 스택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T3가 있다고 한다면은 얘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고 스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자원들, 저건 전부 다 프로세스 갖고 있는 자원을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로 한 프로세스 내 모든 스레드는 정적 영역을 공유한다. 특히 자원 중에서도 메모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나눠보게 되면은 메모리가 여러 부분이 있어요. 네, 코드 부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코드 영역도 있고, 그다음 데이터 영역도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도 있고, 그다음 힘 영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합니다. 단 스택 영역이라고 있는데 스택 영역은 공유하지 않아요. 이것은 스레드만이 갖습니다. 자, 일단 요거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한 프로세스의 어떤 스레드가 스택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했어요. 얘가 변경을 했답니다. 얘들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한다면 해당 프로의 다른 스레드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지 못하죠. 독립적이니까. 여기서 변경된다 하더라도 얘들은 몰라요. 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러죠?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이건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유 어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죠? 네. 따라서 틀린 것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전체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많은 시간을 걸렸는데 그만큼 시험 문제가 이번 시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